때는 2017년 11월 19일입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 형사님, 우리 유진이가 연락이 안 돼요. 딸을 찾는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야, 실종 사건인가 보다. 실종자는 21살의 여성입니다. 김유진 씨인데요. 네, 뭐 처음에는 이게 여청 수사팀에서 실종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했고요. 주거지 수색이나 주변인 탐문, 뭐 행적 조사를 다 했는데 실종자 모습이 통 확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나마 CCTV에 나온 게 신고 시점으로 무려 4개월 이전 모습만 확인이 아, CCTV에 최종으로 찍힌 게 4개월 전이요? 예, 신고 시점. 근데 가족분들이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다른 뭐 생활 반응, 뭐 카드를 썼다거나 돌아다녔다거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화도 있고 거기에 또 모바일 뱅킹도 있고 어머. 심지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머. 거기다 게임 그리고 한 150만 원 정도 소액 결제한 것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생활 반응이 있었다는 거는 적어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거는 정작 그 통화 상대나 돈이 입금된 사람 중에 유진 씨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통화를 했는데 다 모르는 관계라고? 야, 이게 뭐야? 그 통화 내역에 네, 유진 씨의 생활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발견된 게 7월에 마지막 유진 씨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모습인지. CCTV에 찍힌 모습이요? 네네네. (7월 13일) 밤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네. 5분도 되지 않아서 작은 가방만 하나 챙겨서 곧바로 집을 빠져나옵니다. 오, 이 모습을 끝으로 유진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 들어갔다가 바로 뭔가 그죠? 바로 나온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집에 오기 전에 실종자가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더라고요. 아, 아마 자기 집에서 간단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 것 같은데 정작 신용카드하고 지갑 네. 이런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야, 그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렸다면 그거 무조건 갖고 지갑 카드가 없으면 안 되죠. 카드가 당연히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고 야 올라가서 너 간단히 짐만 챙겨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유진 씨의 전 남자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 남자친구 있구나.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도 근데 행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없어 같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탐문을 해서 요걸 확인해 봤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아, 뻥식이 뻥식이요? 멍식이요? 이 사람이 좀 허세가 좀 심해갖고 여러 자랑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요 일대에서는 뻥식이라고. 이름이 뭐 땡땡식인데 뻥을 많이 쳐서 예. 뻥식이구나. 허영이 너무 심하고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남의 차 찍은 거예요? 본인이 다 자기 차예요? 예, 늘 주변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거를 아유. 엄청 즐겼다고 해요. 저기 다 올린 사진이에요. 차키 어머. 보이죠? 시계. 네. 저렇게 저걸 다 과시해서 올린 거예요. 아이고 저걸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야? 현금, 예, 저렇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차를 빌린 건 유진 씨였는데 그 반납은 뻥식이 혼자 했거든요. 렌터카 업체 사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뻥식이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그 렌터카 사업하면서 이런 손님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왜? 렌터카를 스팀 세차해서 반납을 했어요. 아, 스팀 세차요? 아니 누가 렌터카를 스팀 세차해서 갖다 준다? 이거는 야, 차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드네요. 그죠. 네. 뭔가 흔적을 지워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가장 강하게 들고요. 결국 이제 증거인멸을 한 시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장 많이 드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그 렌트를 했던 차를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스팀 세차를 했다고는 하지만 렌터카 사장한테 차 어디에 넣냐고 물어보니까 그 앞에 그 차를 팔았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매입했다는 중고차 업체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네. 시일은 한참 지났지만 그 시트나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네 모르니까. 뭐가 나왔나요? 감식을 뭐 했나요? 혈흔 그 차를? 같은 것도 있을 수 감식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차도 감식하고 하는 동안 뻥식이 못 찾은 거예요? 형사님들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뻥시기를 찾았어요. 해외? 해외. 해외. 왜냐면 도피했을 수도 있지. 그 그쵸 사이에. 그쵸. 잘못을 했다면. 그쵸. 저희도 뭐 그런 추리는 했었는데 어디서 발견됐죠? 구치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미. 구치소에서요? 구치소요? 예, 이미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어머. 살해했다고요? 어머. 아, 그 누굴 죽인 건데? 아까 그 실종된 그 유진 씨 전 남자친구라고 했잖아요, 뻥식이가. 네. 그래서 그 뻥식이한테 동거녀 A 씨가 있었거든요. 어머. 예, 동거녀 A 씨의 절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거고. 동거녀의 절친을. 예. 야, 이거 뭐지? 근데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조사를 계속 하던 와중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뻥식의 동거녀 A 씨 있잖아요. 네. A 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뭐야, 그럼 뻥씨가 2명 다 죽인 거야? 아 이거 연쇄살인이에요? 뭐예요? 뻥식의 동거녀 A 씨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거든요. 뇌출혈로 사망한 A 씨의 절친 B 씨, 뻥식에게 모기줄로 살해당한 것이 이게 12월이에요. 아 그리고 형사님들의 애타게 찾고 있는 뻥식의 전 여자친구 유진 씨가 또 실종된 게 2017년 7월이잖아요. 7월. 2017년 6월부터 12월 6개월 사이에 뻥식이의 주변 세 여자가 이미 죽었거나 실종된 상태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하필이면 뻥식이 주변 여성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거녀 A 씨가 뇌출혈로 사망 직후에 네. 뻥식이가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A야 누구야? 결국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거면 욕심 안 부리고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나 해줄 걸. 내가 누굴 만나던 너보단 덜 좋아할 거야. 오빠는 너 잊지 않는다. 오늘 꿈에 한 번만 찾아와. 못다한 얘기 다 해줄게. 저 네. 사진, 영정 사진과 아, 함께. 저 사진이 이제 A 씨인 거죠. 아, 동거녀. 동거녀.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SNS를 하지만 진짜 힘들 때는 아니, 그런 거 찍어서 올릴 정신이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럴 인간 정신이 같지도 않은 어딨어. 사람이 그걸 SNS에 올려서 그렇죠. 그럴 정신이 그거를 어딨냐고요. 그 앞에서 영정 사진을 걸고 뒷모습을 찍은 거는 이거는 우리도 드라마 하고 하지만 너무나 연출같이 보이고 보여주기. 너무 연출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동거녀 A 씨의 친구이자 목을 졸라 살해당한 B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언제 가까워진지 아세요? B 씨와 뻥시기가 가까워진 시기가 A 씨 장례식장이었다고. 그 전에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저희 동거녀 A 씨 장례식장에서 뻥시기가 B 씨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날 이후 B 씨한테 넌 A랑 너무 닮았어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호감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이네. 제 뻥자 앞에 개자 붙여야 되겠는데? 진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동거녀가 내가 보기엔. 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자기는 내 말이. 페북에다가 그걸 올리면서 저게 작업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놈이 그거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래 상실감에 사람이 정신이 너무 나가면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 뭐 뻥식 씨 힘내요 하는 그 순간에 뭐 호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영정 사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 누굴 너무 닮았어 이런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야, 참. 네. 이 개뻥식이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거녀 친구 절친을 죽인 살인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거 맞죠? 그랬는데 또 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왜 죽여? B 씨하고 얘기도 좀 하고 밥 한 끼 하려고 그 B 씨 집에 놀러 갔대요. 근데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좀 생겼고 B 씨가 죽은 A 씨를 모욕하는 말을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밥 한 끼 하려고 왜 집을 가 친구네 집에. A 씨하고 B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죽은 친구 욕을 했다는 건 그건 거의 말도 안 된다 진짜. 뻥식이는 이 사건 직후에 B 씨의 집을 빠져나오면서 B 씨의 휴대폰이랑 지갑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카드에서 돈도 인출을 하고 31만 원. 아유 31만 원? 31만 원 또 뭐야? 계속 돈을 인출한 이후에도 자기 카드처럼 막 쓰면서 금은방에서는 다른 금도 사고 이걸 다시 또 팔고 이렇게 한 거 저희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상습적이고 미친놈이네요 그냥. 계획범죄죠. 미친 계획적인 계획범죄는. 범죄네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진 씨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건은 안 풀리고 한 달 정도가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해. 그때 새로운 강력계 계장님이 오셔서 한마디 툭 던지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 불러가지고 렌트카 업체에 한번 다시 전화해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렌터카 쪽에. 렌터카에. 그때 팔아버렸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저희도 감시까지 했고 한번 다시 해봐라.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렌트카 사장님이 그때 저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차는 팔았는데 GPS 기기는 안 팔고 다른 차에 부착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어, 예. 다른 차에 다른 차에다가 이게 왜냐면 어머 이제 렌트카 업체들이 도난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GPS를 달아놔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고가니까 GPS를 떼어놓고 차만 팔거든요. 그래서 GPS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야, 아, 어머 유진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게 7월 13일. 뻥시기가 혼자 렌트카를 반납한 날이 3일 뒤인 7월 16일. 16일. 형사님들은 그 사이의 행적만 이제 확실하게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네. 해서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2월이라서 되게 눈이 꽁꽁 얼어 있거든요. 아. 2월. 산 근처를 가도. 그리고 저희가 또 미르라고 수색견을 동원했는데 네. 걔도 잘 찾지를 못해요. 또 굉장히 추운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또 힘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어렵게 이렇게
GPS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장소 특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를 똑같은 기기가 달려있다 하니까 렌트를 하고요. GPS 그 정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전에 렌트카 이동 경로를 똑같이 역추적하는 거죠. 아, 어머머머머. 똑같이 세워보고 똑같이 머물러 보고 시동 꺼보고 나와 있는 시간대별로 그대로 머물러 똑같이 보고 재현해 본 거죠. 이동 경로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7월 13일) 밤 10시경에 유진 씨 집에서 출발한 차량이 포천으로 향합니다. 포천이요? 예. 의정부와 포천은 그렇게 멀진 않죠. 멀진 그렇죠? 않죠. 예. 산정호수 부근에서 오. 약 5시간가량 정도 정차를 합니다. 아, 산정호수 뭐 데이트했을 수도 있겠지. 산정호수 아까 주변에 그렇게 데이트 코스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날 오전 5시경 새벽에? 새벽 5시? 영북면 소해산리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시간가량 또 머뭅니다. 그리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오전 8시경 다시 산정호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CCTV에도 포착이 됐어요. 그래요? 산정호수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 뚜렷하진 않는데 근데 사람이 지금 타 있는 건가? 저기 지금 운전석에 실루엣으로 지금 운전자의 보이죠?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그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그 옆쪽에는 그러니까 조수석에 약간 그냥 실루엣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느낌도 좀 들어요. CCTV가 두 사람이 찍혀서 유진 씨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한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 또 이어서 보면요. 오전 9시 50분경 또다시 영북면 소해산리로 가서 또 1시간가량 정차를 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포천 일대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번에는 오후 1시경에 또 한 번 영북면 소해산리로 돌아옵니다. 소해산리. 소해산에 뭐가 있나? 10분간 서행하면서 인근을 계속 맴돌다가 의정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정부로 돌아가서 오후 3시경부터는 사우나, PC방, 모텔을 들러서 머물렀고요. 그렇게 해서 7월 16일 오후 4시경에 스팀 세차장에 갔다가 저녁 8시경에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끝이 납니다. 렌트카는 또 인천에서 빌렸던 모양이네요. 네. 그날 두 사람이 포천에 놀러 가기로 미리 약속을 했더라고요. 차박이겠죠, 저희들이 볼 때는. 아, 뭐, 차에서? 뭐 시간을 보내고 우정부로 가서 PC방, 사우나. 그때는 뻥시게 혼자 있던 걸로 다 확인이 됐었고요. 네. 아니 저기 소해산리 저기를 자주 갔잖아요. 네, 네. 저기가 숙소인가? 지금 뭐 하는 데인데 왜 이렇게 자주 갔지? 3번 갔잖아. 네. 어떤 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아유, GPS에서 쫓아가니까. 야 무슨 뭐 이건 뭐냐? 그냥, 그냥- 야산인데? 그냥 그러니까요. 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를 왜 3번이나 갔지? 완전 야산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산인데 토박이들도 그쪽으로는 잘 가질 않아요. 추운 동네고 눈도 있고 해서 뭐 산책하는 분들도 없는 데거든요. 아예 시도까지 뭐 20분 동안은 여기 가서는 꺼놨었고요. 시동을 꺼놓으면 또 엄청 추웠을 텐데? 그렇죠. 20분이나. 아 이것도 수상한데? 시동을 껐다는 것은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시동을 껐다라고 네.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주변 상황을 이제 정황을 살피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행을 저지를 장소 선정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형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살해부터 유기까지 모든 걸 처리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고 그러면 처음에 가서 답사 장소를
알아보고 유진 씨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범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면 네. 그럼 이게 발견이 될지 어떻게 잘 지금 은폐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장소가 되게 친숙한 거예요. 이 범인 입장에서는 뭔가 익숙하거나 친숙한 장소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 장소가 사실은 그 별거 중인 그 와이프 있잖아요. 네. 예, 와이프의 그 옛날 외갓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외갓집이다 보니까 와본 적이 있는 곳이고 또 여기가 얼마나 산세가 험하고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예. 여기가 수색 범위도 좁혀졌고 그때가 이제 3월 중순쯤이어갖고 땅도 좀 많이 녹았고 렌트카가 한참 머물렀던 장소에 기동대를 다 동원해갖고 삼친봉이라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봉이 있는데 그걸로 관련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한쪽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렌트카가 정차한 쪽 우측 내리막 쪽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형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넌 이제 끝났다. 뻥식이 너는 끝났다. 넌 끝났다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사체를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인은 이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이해. 그러니까 이제 타살이 명확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서 또 접견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이 뻥식이가 또 아니라 그래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접견 거부. 그러면 교도관 통해서 다시 신청하면 또 할게요 해서 저희가 교도소 찾아가면은 그때는 또 거부해버려요. 어머,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계속 가지고 논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경찰 역사상 전례 없던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된 최초의 사례예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다시 빼서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던 없었죠. 일이군요.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가지고 별개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 사건에 지금 이게 적용된 게 처음이라는 거죠. 여죄를 밝혀내기 위한 길을 터주신 거네요. 정말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님들이.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제 의정부로 데려와서 유진이 찾았다. 이 GPS 기록도 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근데 막상 진술 녹화실 들어가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안 해. 아이고, 썩을 놈 진짜. 이놈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놈이요. 네.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하나만 죽였을 것 같아요. 어? 형님, 제가 개그장 하나 달아드릴까요? 어. 근데 저한테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미친놈.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사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나 또 그 액션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예요. 예, 사이코패스예요. 야, 이거 답답할 노릇이었겠어요, 형사님들. 저희가 이제 유진 씨 시신을 찾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뻥식이도 이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는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한테. 그래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진 씨한테 대체 어떻게 했대요?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날 둘이 같이 렌터카 네. 업체에서 차를 몰고 철물점에 이제 부근으로 가서 유진 씨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철물점에서 중망치하고 삽을 미리 구매해서 그 트렁크에 이제 몰래 실어 놓습니다. 어우. 그 삽은 어딨냐 물어봤더니 인천 어느 야산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산을 뒤졌죠. 와, 그 삽을 찾아냈어요. 또 찾았어 그거를. 그래서 산을 뒤지신 거야. 와, 또 찾았어. 아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뻥시기를 데리러 가던 길에 빠르고 확실하게 뻥시기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님들 머리에 번뜩이게 확 그래요? 떠올랐다고 합니다. 가면서 이제 뭐 현장 검증, 사실 이런 사건은 현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뻥시기한테 너 지금 언론에서 난리 나가지고 경찰서 지금 도착하면 우리 도착 시간 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난리 날 거다. 기자들 와서 깔려 있을 거다. 깔려 있으면 너 어머니도 보실 거고 우리 저기 현장 한번 들렸다 가는 건 어떠냐. 그러면은 어. 시간이 안 맞아서 기자들이 철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오.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척을 하더니. 그러니까 아유. 역시 차에서 내리게 했더니 뻥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유진 씨가 발견된 쪽을 본능적으로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절 좀 하게 해주세요. 또 허세를 부리고 있네.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고 나서 그날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그대로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현재 시각 10시 14분 영국면 소해산리 현장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참 저놈 진짜. 야, 진짜 산 중에 산이네. 어떻게 저기로 데려가냐. 네, 저희 가봤는데 네. 저걸 정말 속에서 저렇게 제주 내려온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저기까지 간 거지. 근데 남자친구니까. 머리야 아니면 가슴이야 뭐 어디야? 뭐야? 머리 어디? 앞장서게 한 다음에 뒤에서 때렸구만. 아유. 그래서 저렇게 무방비로 하는데. 이씨. 아유. 그날 그 뻥시기가 그러니까 유진이 태우고 그 전문에 미리 봐두었던 야산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트렁크에 있던 쇠망치 그 뒤로 감추고 거기서 유진 씨가 이제 휴대폰을 잠깐 보는 사이에 망치로 가격했다고. 그리고 나서 삽 가져와서 구덩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묻었다고. 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떠돌던 아주 괴이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 씨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죽거나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 아니 아유 그런 소문이 어딨어? 근데 그런 소문이 돌았을 정도면 그 김 씨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닐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소문이 신빙성이 있던 게요. 그 제가 2012년에 발령이 나가지고 강력팀장으로 강화경찰서에 처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중 미제 사건을 쭉 살펴봤어요. 네. 근데 딱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실종 사건, 1건은 변사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특이한 게 그 3건 다 유력한 용의자가 1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김 씨였어요. 아. 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김 씨의 내연녀 윤 씨가 실종이 됐고요. 네? 3년 후인 2004년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 강 씨가 또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또 2년 후인 2006년에는 강화의 한 펜션을 관리하던 박 씨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3명이 사라지고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김 씨였던 겁니다. 어머.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내연녀, 직원, 그리고 펜션 관리인까지.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업도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김 씨가 30대일 쯤에 강화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돈을 아주 끌어 모았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땅을 사는 사람들 상대로 가짜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주는 일이 허다했대요. 그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김 씨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막 늘어났고 어머.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던 사람입니다. 김 씨가.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사건 있잖아요. 사라진 두 사람과 사망한 한 사람 모두 김 씨하고 부동산 문제가 이미 얽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일단 김 씨가 수상하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다 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지? 그렇게 김 씨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게 다 2000년도 초 중반이잖아요. 네. 당시엔 CCTV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세 건 모두 김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많은데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고 미제로 남은 거였어요. 너무 유력한데. 너무 유력한데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서 형사님이 사건 기록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이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계셨대요. 그런데 그 세 사건의 용의자였던 김 씨가 마지막 사건이 발생하고 8년 뒤인 2014년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형사님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였던 거죠. 애초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그 실종된 정 씨는 이 용의자 김 씨와는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종된 정 씨 역시 김 씨와 땅 문제를 엮인 사이였던 거예요. 또 땅이야? 예. 어머. 그 정 씨가 김 씨에게 땅을 사고 대금을 줬는데 김 씨가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준 거예요. 또 안 한 거야. 그래서 정 씨가 고소를 했고 돈을 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김 씨가 돈을 안 줬대요. 그러다 실종 신고가 된 그날 아침에 김 씨와 단판을 짓고 오겠다. 그러면서 나간 정 씨가 그 길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 씨가 수상하네요. 그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왜 땅값을 받고 명의를 안 넘겨줘요? 버젓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신고가 접수된 날 제가 김 씨를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죠. 네? 그날은 이제 참고인으로 데리고 와서 정 씨랑 만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왔길래 만났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정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한 20, 30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 얘기만 했어요. 만나긴 했는데 뭐 네. 오래 있진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일 때 저희들은 보통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근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 씨 집에서 근거리는 5km 내로 나오고 잔디밭 공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 씨 휴대폰의 마지막 GPS 위치가 찍힌 곳인데요. 네. 저희 휴대폰을 찾았고, 저기 있네. 네.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해보시니까 정 씨의 지갑도 지갑,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정 씨의 지갑, 사원증, 소지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버린 걸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수색을 했을 때는 정 씨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사람은 없어졌고 그죠? 우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정 씨 차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건 CCTV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네. 그리고 약 2시간 뒤에 정 씨의 차가 강화도를 다시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잠깐만 아까 김 씨는 2, 30분 뒤에 정 씨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빛이 반사돼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네. 운전하는 사람의 옷 색깔이 강화도를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예요. 어머. 들어올 땐 밝은색 옷이었는데 나갈 땐 어두운 색깔이었어요. 어머.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 옷이 아예 다르죠. 네. 보면 이제 목 쪽 셔츠만 봐도 달라요, 목 쪽. 확실히 다른데요, 확실히? 정 씨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네. 밝은색 옷은 자기 남편의 옷이 맞대요.
근데 강화도를 나갈 때 입은 어두운 색 옷은 자기 남편 옷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은 강화도를 빠져나갈 때는 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TV로 정시차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근데 김포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차가 발견이 돼요. 어머.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검정 옷을 입은 김 씨인 거예요. 어머.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을 나가는 사람이 입은 옷이 김 씨가 조사를 받았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으니까. 어머. 형사님 딱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지도 같은 바지 아니야? 근데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왔다는 예, 거예요? 조사 받을 때 슬리퍼 신고 저렇게. 이 주황색 반바지에 김 씨가 왜 정 씨 차를 몰고 김포로 간 거지? 혹시 정 씨 집이 김포였나요? 아니요. 정 씨는 김포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에 김 씨가 차를 버린 거예요. 어머. 문제는 분명 김 씨가 김포에 차를 버리고 강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강화로 왔을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겠어요? 살인 사건이나 이런 강력 사건으로 다급한 심정에서 버스나 전철 이용한다는 건 좀 어렵고 대개 보면 빠른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택시를 이용했다고 봐야죠.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강화로 들어오는 택시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포 개인 택시 조합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태운 기사님 있으면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오. 사실은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손님을 태울 테니까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그렇게까지 딱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며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반쯤 포기하고 김포 돌아다니면서 계속 CCTV를 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사님이세요? 저 택시 기사인데 어머. 이 사람 제가 태운 사람 같은데요? 야,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날 길에서 어떤 남자가 네. 손에 내비게이션을 들고 서 있길래 택시 잡는 줄 알고 옆에 차를 댔대요. 그랬더니 안 타더래요. 근데 또 마침 다른 손님이 있어서 그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이동을 했다가 네. 다시 그 자리에 와보니까 그때는 그 택시를 타더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손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더래요. 하도 이전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만났으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내려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강화에 있는 한 공원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김 씨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공원에 있는 CCTV를 다시 까봤죠. 네. 김 씨가 내려서 자기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딱 찍혔어요. 집에서 내리면은 의심받으니까. 의심받으니까 멀리서. 멀찍이 내려서 걸어왔는 모양이네요. 상당히 지능적인 용의주도한 놈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용의주도한 김 씨가 네. 김포에 다녀온 후에 자신의 소유인 트럭을 타고 또 나가더랍니다. 아, 트럭을 타고요? 이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정 씨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 어머. 그 지갑이랑 휴대전화 떨어져 있던 그 거기에. 거기요? 거기. 그러면 김 씨가 정 씨 죽였네. 물건들을 거기 버렸다는 거는 죽이고 물건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수상하긴 한데 지금 이 행적만 가지고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3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였다가 혐의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에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 김 씨의 지문이 거기서 나온 거죠. 버릴 때. 그렇죠. 버렸으니까 거기 지문이 남았을 것이다.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신을 찾는 것이 형사들의 마지막 이제 그렇네. 수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 씨가 김 씨 집에 들어간 뒤로 나온 흔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다 모여서 김 씨 집부터 싹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 씨가 살고 있던 곳이
약 800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어휴, 그 안에 장어 양식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고 아이고. 마당에는 과수원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다 파면서 수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김씨 집에 큰 연못이 있었거든요. 오. 그때 제가 그 연못도 수색하자고 그래서 잠수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씨가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안에 물고기도 마음껏 잡아서 드시라고 어머.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예. 그래 저희가 그 김씨의 집을 그 일제 수색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집이 엄청 지저분해요. 삽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별의별 연장들이 다 너질러져 있고 또 거기서 뭐예요? 식당도 하잖아요. 개도 잡고 닭도 잡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핀지 동물 핀지 엄청 많은 거예요. 잡다구리한 게. 근데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수색을 했지만 제대로 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너저분했군요. 김 씨의 집 일대에 있는 CCTV를 계속 역추적하던 최 형사님의 눈에 수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김 씨가 정 씨의 차하고 유류품을 버리러 나가기 전에 트럭을 모고 나간 게 찍혔어요. 네. 그리고 약 30-80분 뒤에 다시 집 쪽으로 돌아와요. 나가서 뭔가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찍고 왔다든지.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사이에 시신을 버리고 온 게 아닐까 싶었죠.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시신 버리는데 20분. 딱 거리가 어딜까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 수색을 했죠. 근데 거기에 낮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네. 느낌이 딱 거기로 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동 동선을 분석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유기 장소로 압축한 거예요. 그 산을. 그래서 형사님들이 그 야산을 뒤지면서 시신 찾기에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네. 강력팀 전원은 물론이고 강화 일대에 있는 형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렬로 쭉 서서 탐침봉을 들고 네. 그 바닥 찌르면서 산을 오른 거죠. 근데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올랐는데 시신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또 그때가 8월 초입니다. 아유.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얼마나 더운 덥겠습니까? 날씨야. 후배 형사 한 명이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름이 근데- 힘드니까. 네. 근데 그 바로 옆에서 한 곳에 유난히 파리가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요만한 돌을 집어서 던지면 날아가고 또 던지면 또 날아가고 그 다시 또 모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가 이상하니까 아 여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길래 거길 파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시신이 딱 나왔어요. 거기서 시신이 딱 나왔어요. 돌아가신 분이 부른 거지. 그러니까요. 나 여기 있다 알려준 거야. 맞아. 이제 그곳에 그 파리가 그렇게 꼬였던 이유가 예.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청 깊이 파서 묻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CCTV 상으로 이제 김 씨가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상 따지면은 그게 딱 그렇지. 그 정도의 방법으로 그 정도의 거리로 딱 묻는 그 장소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매장돼 있던 시신은 정 씨가 맞았나요? 그때 그 날이 너무 덥고 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시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가 됐어요. 아우. 예. 근데 이제 정 씨가 평상시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발굴한 시신의 손가락에 그 결혼 반지가 딱 끼워져 있더라고요. 이 정 씨의 사망 원인도 결국 밝힐 수 있었나요? 국가대에 다행히 사인이 나왔어요.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그 가격당한 흔적이 뒤통수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 씨가 맞고 타살이다. 저희가 단정을 짓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에서 나온 혈흔 그리고 유류품에서 나온 지문 김 씨가 들른 곳에서 정 씨의 시신까지 나왔죠. 모든 증거가 지금 이미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갑 채워야죠. 네. 체포해야지. 검거를 해야죠, 검거. 김 씨 집 앞에 가서 김 씨 나와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오면서 왜 또 오고 그러냐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담배를 태우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담배 다 태우고 기다렸다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피해자로 긴급 체포하면서 미란다 호치 고지하고 수갑 채웠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62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내내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면서 완전 무대뽀로 나오더라니까요. 네. 아, 내가 나이 63 먹고 그 젊은 애를 왜 죽이겠냐. 아, 이러면서 계속 우기고. 그렇게까지 입을 안 열면 뭐가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썼죠. 일단 김 씨가 주장하는 얘기를 전혀 추궁 안 하고 다 들어줬어요. 오. 네. 그날 뭐 했어요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었다. 밖에 일체 나간 적 없다. 그러면 아까 CCTV에 나온 게 밖에 나간 게 찍혔잖아요. 트럭 몰고 나간 게. 그래서 이제 그때 CCTV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때 밖에 나가시던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또 자백을 하든가요? 아, 그때 잠깐 담배 사러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건 내가 깜빡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변명을 거죠. 계속 늘어놓게 되는 거죠. 너무 뻔뻔하다. 만나본 범인 중에는 정말 최고의 무대뽀였어요. 이놈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김 씨 옆에서 계속 감시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양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 엄마요? 같이 동행을 했죠. 그랬더니 웬 점집을 가더라고요. 네? 그 점집 창문으로 정신 물건 버린 데가 거기서 뻔히 보이는 데였어요. 형사들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갔던 거였어요. 진짜 아주 주도 면밀하기까지 하네요.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주. 진짜. 결국 끝까지 김 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은 형사님들은 혹시라도 뭐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내가 또 놓친 건 없을까 싶어서 김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씨랑 옛날에 가깝게 지냈던 홍 씨라는 사람인데 김 씨가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걸 알았는가 봐요.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김 씨가 무조건 범인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그 친구 땅을 샀어요. 돈 논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수작 부르더라고요. 이러면 알고 보니까 그냥 설정이 많이 된 거야. 뭐 그냥 뭐 지가 풀어주겠지 했는데 안 풀어주는 거야 이게. 응? 돈 내놔라. 감독 때문에 풀어달라고 나를 만나자는 거야. 내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 당시에 한 1분 정도 해서 딱 서울에서 정신 바짝 잃었어요. 전화 받는 순간에. 근데 그때 이름이죠. 뭘 때렸는지 말이야. 근데 순간에 아 이거 내가 죽나 보다. 밀치고 나왔지 이제. 거기서 경찰에 가서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난 손댄 적이 없다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 탐지해라 왔는데 그러고 시험 받고 안 걸렸다고 그러더니 그래. 그때 아 이 새끼 치밀한 놈이구나 내가 그런 거지. 이야,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증거네요. 지금 수법이 보면 이거 앞에서 공격한 게 없잖아요. 다 뒤에서 공격을. 그렇죠. 두부 손상. 예, 이 홍 씨처럼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또 김 씨한테 또 폭행당했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요?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는데 김 씨가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아, 돈 줄 테니까 너 와라 집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돈을 받기 위해서 800평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더니 출입문을 잠더니 안에서 그냥 들이다 패드라는 거예요. 감금해놓고. 감금해놓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우여우여 어떻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때. 아주 폭행이 일상인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동네를 버젓이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김 씨를 만나면 죽거나 사라진다. 처음에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잖아요. 근데 완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지방청 현장 감식팀하고 저하고 계속 김 씨 집을 감식을 했어요. 현장 네. 감식을. 사실 사람이 여기서 죽어 나갔는데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건의를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그 집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니고 컨테이너 가건물로 돼 있어요. 아, 가건물. 그리고 거기 이제 방으로 쓰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입문 손잡이 그 틈새에서 제가 볼 때는 혈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 그게 그날 마침 또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 좋았고 각도상으로 딱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다, 이거가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채취를 했죠. 아, 저기서 어디에? 저걸 본 어머, 거예요. 어머, 저걸. 이 스티로폼 그거 거기에 문에 묻었구나. 그냥 그쵸. 그 방풍 때문에 달아놓은 스티로폼에 저렇게 묻어놨네요. 야, 저거를 저걸 발견하셨을 때 진짜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 희열이 솟더라고요. 막 아 진짜. 이걸로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혈흔의 DNA를 확인했더니 했더니 피해자 정씨 혈흔인 거예요. 정씨. 김 씨의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거기서 맞았다는 소리죠. 범행 현장이래, 범행 현장. 그 완전히 범행 현장이네요, 진짜로. 네, 이거 끝난 거죠. 경찰의 수사의 발전과 형사님들의 끈질긴 집념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법이죠. 결국 김 씨는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는 지난 2009년 4월 30일 충남 보령의 한 시골 마을에서 노 부부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아, 그 노부부면 부부가 같이요? 아 동시에요. 네. 같은 날. 당시 사망한 남편 김 씨는 80세고요. 아내는 79세로 두 분 다 고령이라 처음엔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출동한 형사님들의 눈에 현장이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 뭐가 이상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어, 방에 불도 켜져 있고요. 네. TV도 켜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밤사이에 갑작스레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됐고요. 네. 두 분이 쓰러진 자세도 이상했습니다. 쓰러진 자세가요.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는 어떤 건지.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아, 이런 거예요. 이거 현장 사진이네. 실제 현장 사진인가요? 실제 사진이요. 네네. 오. 어? 문이 열려 있었고. 오. 저기 할아버님, 할머님 계시죠? 이불을 덮고 계신 상황도 아니고. 네. 뭔가를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부가 방문 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네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어. 왼손을 남편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TV 보다가 쓰러져서 주무셔가지고 저 자세가 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워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이상한 걸 모르겠거든요. 네, 네. 일단 아내분 손이 남편의 가슴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남편이 먼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에 쓰러졌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아, 이제 아주 짧은 그러네. 시간에 거의 동시에 아마 쓰러져서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맞습니다. 부부가 쓰러진 주변에 물이 담긴 대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쓰러지고 놀란 아내가 급히 물을 떠오다가 아내까지 그 자리에 쓰러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외부 개입 없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게다가 현장을 살피던 형사님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뭔가가 포착됐다고 해요. 사망한 아내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피요? 예, 피가 입가에. 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를 통해.
그러니까 지병이 있으시지 않는 이상 피를 토할 정도로 네. 이렇게 개원해야 되는 뭔가를 먹었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인한 정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치아가 손상이 됐든 네. 그런데 사건 현장에 몰려온 동네 주민들이 네. 예사롭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 했길래 그러지? 어젯밤에 김 씨 부부네 아랫집 할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마을에서요? 예. 전에 이 다른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랫집 할머니는 강 씨였는데 화장실 앞에 내복 차림으로 칫솔을 든 채 쓰러져 계셨고요. 남편분이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야. 뭐지? 이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네네. 마을에 연달아서 하루 상간으로 일어난다? 이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서 남편분을 만났는데요. 네. 아내 강 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고혈압 때문에 사망한 걸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이면 정말 고령의 노환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세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부부는 좀 늦게 발견이 된 걸 수도 있지만 발견만. 사망한 거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사망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이 돌아가신 강 할머니의 남편분에게 어렵게 부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유가족 입장에서 이미 장례 중에 네. 부검을 오케이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상대로 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윗집의 얘기를 꺼냈죠. 혹시 윗집에 김 씨 부부도 돌아가신 걸 아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셨겠다. 일단 상황이 예산 일이 아니라고 사람이 셋이나 죽었는데 제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맞죠.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죠. 네. 그랬더니 어렵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부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놀랍게도 세 분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세 분이 같은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고요? 세 분 모두 특별한 외상이 없으셨고요. 네네네. 몸에 시아나 칼륨, 저희 청산가리 검출됐습니다. 아. 그래서 피를 흘리셨군요. 다른 집인데 어떻게 똑같이 청산가리가 다 발견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소량만 투여를 해도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량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단서가 되죠. 그 어르신들을 노리고 누군가가 먹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그래서 형사님들은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살인에 이용된 청산가리를 찾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 세 분이 왜 동시에 범행 대상이 됐는지. 그렇죠. 세 분 동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되게 이상한데 그래서 좀 뭔가 좀 나왔나요? 일단 두 집 모두 현장에서 청산가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 10가구 정도였고 10가구. 예, 총 16분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끼리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살피면서. 16분이면 네, 몇 가구고. 그러니까. 사망한 날로 추정되는 그날도 마을 어르신들이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꽃박람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다 같이 좋은 구경하고 온 날 어쩌다 줄초상이 났다며 마을 분들이 굉장히 참담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구경하고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럼 관광을 가셨다가 거기서 뭔가를 잘못 드셨나?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당일 드셨던 음식물은 모두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아, 그 세 분만 드신 게 아니라면, 그쵸? 네, 다 같이 같이 갔으니까 다른 분들. 드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한 분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셨는데 혹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서 물도 잘 마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쵸? 마을에서. 네. 그런데 뜻밖의 단서가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한 김 씨 부부의 집 아궁이에서 이런 게 발견됩니다. 뭐가 나왔죠? 뭐예요? 아궁이? 자, 요게 나왔습니다. 그건 뭐 그냥 종이 신문지 아닙니까? 아, 안에 뭐 써있구나.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개 놓고 가오. 다음에 둘리겠소. 집에 들렸는데 안 계시니까 이제 메모를 남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정말 어떤 신문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 이경이로부터, 은희로부터 이런 거 없고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도 알만한 누군가가 남긴 거 아닐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구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신문지에 뭐 날짜나 뭐 아니면 이 종이에 뭐 청산가리가 묻어 있다든지 뭐. 필체나 뭐 또 그런 거 아닌가? 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받침을 빠뜨리는 게 좀 많잖아요. 나물 캐러 왔다 가는데 나물 캐러 와다가 뭐 들렸더니 쌍시옷 받침을 일단 다 못 썼어요. 아, 야, 그 예리하다. 그 쌍시옷을 안 쓴 거. 피로회복제인가? 실제 네. 김 씨 부부 집 마루에서 병으로 된 피로회복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과수에 맡겼는데 청산가리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어떠한 물건에 청산가리가 포함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피로회복제가 결정적인 단서는 맞았습니다. 청산가리 검출이 안 됐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단서가 됐을까요? 거기 그 쪽지에 2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알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신문지 안에 당귀잎이 같이 쌓여져 들어 있었습니다. 당귀. 예, 당귀 들어있던 당귀잎이 싱싱했어요.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꽃박람회에 간 사이에 누군가가 다녀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솔깃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마을 분들 중에 꽃 박람회에 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사망한 그 강씨 할머니 남편이 관광을 안 갔더라고요. 부검을 반대했던. 하필이면 사망자의 그 남편분께서 안 가신 거네요. 지금부터 그 남편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관광을 안 간 이유가 좀 황당했는데요. 네. 박 씨가 나는 시골 사람들과 어울릴 급이 아니다. 내가 훨씬 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박 씨는 아내분과 결혼 후에 줄곧
혼자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구나. 서울에서도 향후에 회장을 맡아서 회장님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을 어르신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이제 알리바이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박 씨한테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관광을 떠난 후 혼자 낮엔 논일하고 저녁에는 인근 모텔 운영하는 지인 부탁으로 군붕어랑 개밥을 주러 갔다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 넘어서까지 모텔 마당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마을이고 CCTV로 뭘 잡아낼 수 없을 것 같고. 논에 설치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논에. 거기다 지금 마을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봤어. 이렇게 증언해 주실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거짓말? 밤 11시 넘어서까지 모텔 마당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오후 7시경에 마을로 들어서는 박 씨 차를 마침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군요.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래서 형사님들이 남편 박 씨를 다시 수사합니다. 그랬더니 수상한 정황이 또 있었더라고요. 또 있어? 또요? 왜? 지금 아내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인데 네.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너무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다니까 의사가 인공호흡을 지시했는데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에이,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이 그분을 향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고향에 내려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렇죠. 이분이 대체 무슨 앙심이 있어서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윗집에 있는 두 분까지 이렇게 3명을 동시에 해칠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냐라는 거죠. 형사님들은 3명의 피해자들과 박 씨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고요. 마침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 사이에서 네. 시시하던 소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쉬쉬했다는 거는 좀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좀 뭐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박 씨에게 무려 20살 연하의 내연녀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 마을에? 네. 읍내에 만난 사이인데 그 내연녀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가게를 차리게 하고는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아이고야, 이게. 그렇지, 이런 거는 진짜 쉬쉬할 수밖에 없지. 작은 마을 아니에요? 외지인이 잠깐만 왔다가도 그게 누구였대? 뭐 아니, 맞지, 그래, 맞지. 잠깐 왔다 금방 갔대. 뭐 그런 마을에서 내연녀 그거 금방 티가 나는 거잖아요. 가게를 차려주고 거길 드나들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점점 얘기도 많이 하고 내연녀를 들킬까 봐 아내분을 그렇게. 아내도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그러면 그 아까 윗집 그 김씨 부부도 설마 알고 있어서 그런 게. 내연녀 가게가 김씨 부부네 집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박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오면 김씨 부부가 아내 강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네 남편 지금 또 와 있다. 얼른 와라. 그래서 아내가 쫓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좀 뭔가 선명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연녀한테 눈이 멀어서 이웃 주민과 사랑하는 와이프까지. 이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네네네. 살인은 물론 동기가 될 만한 내연 관계까지 모두 부인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어느 모텔에서 만나자 그날 좋았다. 이런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눈앞에 들이밀었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살인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게 내연녀와의 관계까지 인정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이 버젓이 있으면. 근데 사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이 범행의 동기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 쪽지에 있는 글씨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맞춰보면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내가 이거는? 필체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염두하고 긴급 체포 때 박 씨 집에 수첩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서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 사실은 더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죠. 동의를 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완벽하네. 평소 받침을 생략하거나 네. 하우치를 즐겨 쓰는 등 버릇이 동일했고요. 네. 게다가 메모지를 썼던 펜 역시 박 씨가 평소 사용하던 펜과 동일한 성분이더라고요. 대박이네. 대박이네 진짜. 왜냐면 이게 나머지는 뭐 정황상 혹은 뭐 내연녀 관계라 그쵸, 쳐도 그쵸. 이거는 과학상 결정적인 증거니까. 결과인데 네. 이거는 맞다고 하겠다. 그렇죠. 아니요. 자기 글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급 체포했던 박 씨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어줘도 되나? 긴급 체포는 그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48시간인데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한 6, 7시간 동안 혼자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줄치고 다시 바꾸고 아주 교묘하게. 그 긴급 체포에 어차피 자기가 시간을 끌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거네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신고보상금 최고 1,000만 원, 청산가리를 매매하거나 교부한 적 있는 사람, 그리고 땡땡 신문을 배부하거나 교부한 적 있는 사람을 제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근데 청산가리 출처 찾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문을 뿌린 사람을 왜 찾는 거예요? 이 메모가 적힌 신문이었는데요. 타 지역 홍보 전단지 내용이라서 외부에서 유입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저 신문이. 그땐 어떤 제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 전단지를 만든 데는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왜요? 바로 박 씨 집 앞에 붙일 용도였죠. 집 앞에? 집 앞에요? 그게 뭐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단지야 뭐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심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대문부터 집 앞 골목에 쫙 붙였습니다. 네. 이거 그냥 봐라. 우리 지금 너 쫓고 있고 너 지금 조여오고 있어. 그런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요? 지인한테 전화해서 네. 집 앞에 제보 전단지가 쫙 붙어 있는데 다 경찰이나 압박하려고 붙인 거다. 어머. 이런 말도 하고요. 꿰뚫고 있네. 그러게. 이게 뭐 전혀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네요. 근데 뭐가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팀에서는 범행에 쓰인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를 찾지도 못했고 자기가 구입했다라고 하는 단서를 찾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만한 그런 이제 자세로 돌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청산가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그 청산가리 있잖아요. 이게 청산가리에 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됩니다. 청산가리 그럼 찾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박 씨에게 청산가리를 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제보에. 그치, 매매하거나 교부하는 네. 사실. 보령경찰서의 한 형사가 향후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청산가리 내가 준 거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님이 수사를 좁혀오니까 이 제보자도 약간 덜컥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 전쯤 박 씨가 꽁 잡을 때 쓸 건데 좀 얻어줄 수 없냐며 몇몇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다녔네. 근데 그 기간이 1년 전부터예요? 그 1년이면 고향에 내려올 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없지 않죠. 근데 그 지인이 실제 청산가리를 준 건 사건 발생 석 달 전이죠. 1월 6일이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알 크기만한 청산가리를 줬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날 두 사람이 만난 것도 확인했고요. 동시에 남은 청산가리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갑자기 털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치. 게다가 사건 터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씨 지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절대 전화는 안 된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박 씨가 말하기를 경찰이 연락할 수 있으니 일절 연락하지 마라. 혹시 청산가리에 대해 묻거든 묻는다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이런. 아이고 결국은 뭐 그도 전화하면 기록 남을까 봐 사람 시켜서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연락해가지고 꼬리 잡히지 않으려고 아주 나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킨 거네요. 그러네.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팀 앞에서 당당했던 아니 뻔뻔했던 박 씨를 경찰서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계속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은 청산가리까지 다 쓰고 그걸 준 사람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정했을까요? 무슨 조사를 또 받느냐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물었죠. 청산가리 본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당신한테 청산가리 준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범인일 거다. 어머머머. 야, 뭘 믿고 그게 당당해? 근데 찾았잖아요. 형사님이 자백해줬잖아요. 줬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어떻게 바로 하셨나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바로 해야 되나? 청산가리 준 사람 찾았는데. 바로 얘기했죠. 청산가리 준 사람 찾았다. 그 사람 이름까지 됐는데도 아니라고. 어머.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대더라고요. 아니 아까 본인이 그럼 나한테 청산가리 준 사람 있으면 내가 범인이지 했는데 그러면 내가 범인이지. 막상 말하니까 그건 난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말이 계속 안 맞네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와 그 제보자 단 둘만 조사실에 남겨두고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살짝. 그래서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뭐가 거야. 얘기를 했나? 네. 박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 청산가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해라. 저희 형사들이 조사실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 안에 보이는. 거기서 보고 계셨던 거죠? 야, 잡았어 드디어. 조사실에서 형사님들 안 계실 때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거네요.